네,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이 내일이고요. 5월 31일 네, 방송을 합니다. 참 이런 날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통상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 화두가 돼야 하는데 오늘 자칫 방송을 잘못하면은 일회용, 하루용으로 그렇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호흡을 갖고 한번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판세는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 계시니까 저는 좀 자, 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럴 때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하면서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네. 지방선거를 이기고 지는 개념으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이게 지방선거라는 게 지역민의 생활 단위인데 꼭 중앙정치의 숫자로 해서 15대 3이니 몇 대 몇이니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 자체에서 좀 벗어나는 게 근데 좋겠다. 사실 정당 정치에 지방 정치가 예속된 건 맞습니다. 예속돼 있죠.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죠. 그 터무니없는 인간들도 저기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당선이 되고 또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라도 뭐 소수당이거나 뭐 특정 지역에 가면 그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예전에 사실 안철수가 개념 없이 한 얘기긴 하지만은 적어도 기초 단위에서는 정당 공천은 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2018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와가지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첫 번째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없애자.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니까 예. 이게 쌍쓰리야, 쌍쓰리. 이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돼서 정권 심판론이나 견제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단위별로 또는 권역 단위별로 선거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공천제 폐지는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거름장치도 없다라는 비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역당을 허용하자. 지역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5개 광역시도에 창당을 해야지 정당을 창당할 수 있습니다만 시도당이 있어야만 창당이 돼요. 그렇죠. 5개,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군민 씨가 그 양반이 그 제주 창조당을 한번 만들려고 했다가 네. 그 창조한국당 해가지고 창조 제주당인가 하여튼 뭐 만들려고 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이기도 하고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늘 하는 건데 단 한 곳에만 해도 정당을 창당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 같은 거 이제 바이에른 지역당이라고 있어요. 그런 당들은 늘 바이에른 주에서만 선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당들을 허용함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중앙 정치로부터 좀 벗어나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고 싶은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선거.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들이 다 지역 기반이에요. 네. 근데 지역당을 또 만든다고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기득권이 침해되는 건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 바로 가죠. 네. 소장님 정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내일 저 판세. 예. 내일 판세 지금 11대 6 정도 보고 있었는데 잘하면 10대 7도 될 수 있겠다. 이게 광역 기준인데 그러니까 10은 저 국민의힘, 국민의힘, 7이 저 민주당. 예. 예. 이게 지금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14대 3이었거든요. 이제 서울하고 부산 뺏기면서 12대 5가 됐어요. 근데 지금 경합 지역이 방송 3사 사전조사로 분류해 보면 지금 4개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6개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 6개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충남, 강원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는 이미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경기는 끝났다는 게 뭐예요?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저 어제 네. 그 김은혜. 예, 김은혜 그 재산허위, 예. 재산허위 신고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대전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도 저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봤는데, 요거는 지금 조사마다 좀 혼전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일단 2개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6개가 돼요, 일단.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세종이 들어올지 아니면 강원이 들어올지 네.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군데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곧 16억이나 누락을 했는데 네. 16억 누락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1, 2억 누락해도 이건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조수진 의원이 몇천 누락해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네, 근데 비례대표하고 또 다른 비례라서 그런 거예요. 비례라서. 이게 그 이제- 사람이 뭐 사실상 면책된 거는 비례기 때문에 뭐 재산 누락 신고로 해가지고 뭐 여파를 미칠 리가 없다. 이것도 물론 봐준 거죠. 틀림없이. 근데 경기도도 이제 지역구고요.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재판을 하면 첫 번째는 고의성 여부, 고의성. 의도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이제 두 번째는 금액,
금액인데 참 이 국민의힘 쪽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200억 중에 16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야, 참 씁쓸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국회의원 때도 남편의 그 건물 다봉 빌딩이라는데 거기를 계속 누락을 했어요. 거기 변동이 없는 걸로 똑같은 금액을 계속 신고한 거는 고의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금액도 지금 16억이면은 이게 굉장히 빵꾸가 많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뭐 3년 연속 그렇죠. 계속 그렇게 신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좀 정확히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지금 강용석 캠프 측에서는 오늘이라도 빨리 단일화를 하자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은혜 그래요? 네, 단일화하자고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재산 누락을 알게 된 게 TV토론에서 강용석 후보가 제기를 하면서 이게 알려지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지금 선거 캠페인을 그 강남에 가서 하고 딴 동네 가서 지금 하고 서울에 와서 하고 막 이래요. 울면서. 예. 그래서 아 이제 판세는 기울었구나. 오. 그 재산 누락뿐만 아니라 지금 열린공감 TV 취재를 보면은 그 저기 청담동 인근의 필라테스를 최근까지도 다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주지가 지금 확실하게 어디냐 이것도 지금 같이 제기가 된 상태예요. 네. 읍소하고 예. 사과하는 거는 진다는 뜻입니다. 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모든 투표소에 이 재산 신고 누락 관련 포스터 같은 게 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아니, 뭐- 국민들이 자기가 찍은 표가 사표가 된다는 생각을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김은혜가 당선되면은 틀림없이 재선거로 갈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걸 가는 거죠. 네. 어?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아무리 저 한동훈이의 하랩이라도 이거를 기소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요.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재판정에 갈 경우에는 이 지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을 겸하잖아요. 네. 대법관이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재산 누락 맞다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 사실 뭐 판사들이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명히 판사들로서는 이거 무죄로 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김은혜 씨가 당선돼 봐야 이거 뭐 다시 또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 치르면 여러분 국비로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예산으로 그렇죠. 해야 돼요. 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그래요. 예전에 임실군수가 뭐 당선되는 사람마다 다 이게 뭔가 걸려가지고 뇌물 이런 걸로 임실군의 그 재정이 펑크가 날 지경이었어요. 재선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또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 단체인데 네. 우리 저 유권자들이 내일 투표를 잘못해가지고 또 선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야, 근데 유승민은 슬쩍 한번 좀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방송 3사 사전조사로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동연 후보가 39.1%, 김은혜 후보가 37.7%, 강용석 후보가 1.6%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김동연 후보가 1.4%포인트 앞서기 때문에 저는 요 그 사전조사가 23일, 25일 이루어졌는데 요 즈음에 이루어졌던 조사들 다른 데 것도 보면 이제 격차가 오차범위이지만 이제 벌어지는 그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박진영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바세요? 네. 네, 이긴다. 김동연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요. 예. 적극 투표층에서 예. 김동연 후보가 진 적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지난번 사전 투표는 김동연 후보에게 좀 불리한 곳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이게 이제 이번 사전투표가 전체적으로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증감폭을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첫날 이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본 투표까지 다 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여론조사 추세선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꼭투표층의 의향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한 번도 안 졌고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가 정당 지지율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후보 지지율이. 그러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후보지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아유, 경기도가 이길 수 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인천도 이기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수도권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이기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임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지더라도 뭐 간발의 차로 진다든지 이러면 내용적으로는 완패가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네. 그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들이 조금 안 좋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여기는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고 분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가 삼자 구도인데 이정미 후보도 이제 그 지지가 좀 많이 흩어져가지고 3.0% 나왔고 줄었군요. 예. 박남춘 후보랑 유정복 후보는 35.8%와 39.9%, 유정복 후보가 4.1%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서 그래서 아 근데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돼요. 꼭 열어봐야 돼요. 네. 아 이거 뭐 여론조사 얘기 이따 또 하겠지만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를 좀 앞당겨가지고 이번 여론조사가 보수가 과표집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많이 나왔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는 그렇죠. 그 과표집 됐다는 거는 결국엔 투표 의향층들이 보다 많이 응답했다는 얘기고 답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할 공산도 크다면은 여론조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여론조사 나쁜 놈들 대선 때 그렇게 우리를 속여먹어 10%포인트짜로 이재명이 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0.7%포인트야. 그렇죠. 이 사기꾼들 네. 내가 너희들한테 응답하나 봐라. 네. 이래서 답변 안 하고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을 찍고 그렇죠. 이게 한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2, 3%? 2, 3%.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음. 오차 범위 내 접전에서 그런 표들이 더해지면은 네. 약간의 또 버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한 2, 3% 정도가 의향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고심을 하다가 결국 안 나가게 된다면은 그래서 진다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근데 그걸 만들어준 게 지금 이 비대위 논란이거든요. 비대위 갈 때. 저 박지원 네, 진짜 위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 예. 어제 그제 예.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막 노조를 끌어들여 갖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투표 안 하겠대요. 아휴. 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아니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걸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게요. 저 같아도 그렇게 된다면 투표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웃는다니까. 6월 2일부터 그동안 감춰왔던 그 발톱을 드러내면서 다 그냥 완전히 아작을 낼 거예요. 지방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아이고 참. 꼭 그래서 투표를 이제 하세요. 제가 지방선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그리고 또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이기면 더 좋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기대는 조금 다운시켜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위기는 네.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예. 지방선거를 지면은 총선이 어려워져요. 그럼. 너무나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라서 그다음에 총선 지면 어려워지면 대선은 어려워지고 그럼 이렇게 되는 당연하죠. 거예요. 예. 예. 그 저쪽의 그 정당성은 힘이에요. 뭐 논리, 상식이 아니라 힘이야 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먹잖아요. 예컨대 이제 뭐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 한동훈이든 김건희든. 그러나 우리 국민들 심리적 기저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봐야 쟤들 처벌도 안 받겠지. 이게 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훈이가 정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힘이 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힘 있는 자한테 줄 서는 게 가장 편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늘 국민들이 항상 정의에 항상 그 기준점을 두고 그 정의 앞에서 뭐 무릎을 꿇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의는 어쩌다가 한 번씩 폭발하죠. 예. 그리고 이번 그 이제 대선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똥훈이의 그 교육 이런 것들, 그 자녀 입시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상류층이라는 사람들, 소위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이게 그냥 거의 이제 패턴화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든지 김건희 씨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방치해두면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워져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피장파장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민주당도 이미 썩은 부분이 귀족 있어요. 엘리트 정당이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력 관리 예쁘게 된 사람들, 맞아요.
지금 민주당도 거의 법조 정당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그래도 투표를 해서 그거를 바꿔내야 된다. 네. 네. 자, 그래요. 경기도 얘기해봤고, 인천 얘기해봤고, 인천은 뭐 꼭 열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이재명 후보의 개항 출마 여파도 있었습니까? 개항 출마 여파가 있었으면 박남춘 후보가 조금 더 격차를 좁혔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나와서 격차가 좀 좁혀지는 듯 했어요. 실제 그런 결과도 초반에 격차가 나왔어요. 좁혀졌어요. 네, 나왔는데 이제 그게 힘을 계속 못 받았죠. 탄력을 못 받고 이 비대위가 이제 또, 비대위 비대위라고 하면 안 되고, 비조위라고 해요. 비조위 비상조장위원회. 비상조장위원회. 그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청문회를 엉터리로 한 거. 두 번째는 박지원 논란. 이 두 가지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재명 후보 뭐 깡통 맞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중심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축으로의 역할은 했는데 그게 이제 탄력을 못 받았는데 투표로 그게 이제 정말로 그랬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사실 그 광역단체장 여론조사는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좀 약간 뒤지지만 기초는 또 어떨지 모르거든요. 인천이 10개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선전하는 지역이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의 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인천 얘기한 김에 개항 어떻습니까? 개항. 이거 승부는 개항은 뭐 지금 워낙 그 오차범위 이내에서 지금 그 나온 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개항 지역 저는 이긴다고 보거든요. 네, 조사 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이긴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 격차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기고 나면은 배지를 달고 나면 이제 상황은 다 바뀌는 거니까. 언론들은 계속 회자시키겠지. 네,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뭐 간발의 차로 뭐 이겼을 경우에는 네. 이거는 뭐 사실상의 심판이다 이러면서 계속 설레발달 겁니다. 그러나 이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배지를 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럼요. 네. 예. 박진영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좀 격차 차이가 날 있게? 것 같아요. 격차가 격차 좀 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이준석이라든가 권선동이 이제 입이 맵잖아요. 이재명 심판론 이렇게 만들면서 각종 이 흔히 하는 해프닝들을 악마화시켜서 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도 높고 저는 개항에서는 이길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이길 것 같아요. 에이, 그럼요. 대선 후보인데 토론 보니까 뭐 정말 뭐 말이 안 되더만 보니까 말도 논리도 없고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상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게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싸우긴 하지만은 또 여론조사도 한번 조사해봐야 돼요. 그렇죠. 좀 당 조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왔다고 들었거든요. 당 다만 이제 조사가 그게 다른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을 개항에 묶어버린 거죠. 그것도 일종의 전략입니다. 전략이죠. 네. 자, 그 인천은 또 그런 상황이고 충청권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하고 지금 세종이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대전은 확실히 지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3사 조사도 보면 대전이 허태정 후보가 40.4, 이장 후보가 36.1로 4.3%포인트 야. 이기는 조사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 대전 같은 경우 다른 조사들도 보면은 박빙이었다가 허태정 후보가 조금씩 앞서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이장우 후보가 그 원래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그 대전은 박성효 후보가 나왔었어요. 박성효 후보가 시장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인지도가 꽤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컷오프 시키고 이장우라는 두 번 재선의 국회의원을 알죠. 나왔어요. 예, 예, 동부청장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약간 고소 고발도 당하고 그 횡령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지금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 이제 계속 그래요.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평가가 안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허태정 후보가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반사 이득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뚜껑은 물론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장우 후보에 대한 인물 경쟁력이 좀 안 좋아서 허태정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은 이춘희 후보, 그것도 뭐 저기 최민호 후보. 그 저쪽 이춘희 네. 후보가 민주당이고 최민호가 저쪽인데 최민호 아들이
이춘희 후보를 이렇게 씹었다고. 비방하는, 네. 네, 그게 확인됐다면은 그 처벌감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최민호 후보가 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들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거 보면은 그 아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게 다 그 이춘희 후보 아들이 아니고 최민호 후보의 아들이 지금 상대 후보인 이춘희 후보를 비방한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여기도 지금 박빙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춘희 후보가 38.5, 최민호 후보가 40.4로 1.9%포인트 지금 이춘희 후보가 밀리고 있는데 이 정도의 격차는 뭐 이게 지금 3선 도전을 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거의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 세종은 그 기존에 민주당은 이미 안정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방송 3사에서 이번에 이제 경합지로 분류를 해서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 지금 확실히 그 언론의 조사와 당조사하고 조금 구분이 당조사가 달라요. 너무 그렇지. 근데 이럴 때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세종은 이제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정권 바뀌자 말자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잘 응대 안 하죠. 차이가 많다. 예, 그게 현실인 거고요.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요. 여의도 연구소하고 민주정책연구원이 제일 잘 맞춥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지금 조사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외주 주죠, 요즘은. 외주도 거의 조금밖에 안 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민주연구원이 진짜 당보다는 민주연구원이 개과천선을 해야 돼요. 황골탈퇴. 너무 그 사회 변화에 연구를 안 하고 사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론, 그러니까 인구 구조, 인구 세대론, 사회계층 인구론. 조사를.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 이런 것들 지금 유튜버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네? 그게 뭔지 몰라요, 민주연구원은. 그게 말이 안 되지. 뭐 늘 그래 왔습니다. 진짜. 15년째 그래 왔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이 정부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우리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있는데. 국책연구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민주연구원이 국책 그 연구소. 맞아요. 나라 돈이 들어가요. 거기. 그럼요. 그런 자리에 원장을 박진영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 앉혀주세요. 진짜 정말 연구 지금 잘할 거예요. 누구예요? 예, 지난번에는 저기였어요. 노웅래 의원님. 웅내영은 좀 그만두셔야 되는 거 제가 아니야? 겪어본 바로 너무 오래 하셨어. 이제 여의도 연구소는 이제 전략연구소로 만든 곳이고, 여의도 연구소는 이제 국책연구소 생기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에 좀 능통한 부분이 있고, 민주당의 이제 민주연구소는 정책 우선으로 뭐 만들다 보니까 박사들이 많아요. 외국의 싱크탱크에는 박사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싱크탱크는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정책을 코디네이트하고 정책을 전략화하고 마케팅화하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앉아서 솔직히 민주연구원에 박사 20명이 앉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운영 방식을. 네. 여론조사 이야기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 또 결과를 봐야 알 텐데, 너무 이게 그 어떤 판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어지럽게 만들었죠.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나마 이게 지금 막 지역이 17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우리가 그 여론조사의 영향력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지 네. 상당히 지금 어수선하게 이번에도 만들어놨어요. 많이 틀리면요. 이번에도 많이 틀리면 다음부터는 여론조사가 아마 표본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뭐 저는 법적으로 새롭게 좀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전북 장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유권자가 몇만 명 되지도 않잖아요. 네. 똑같은 이 안심번호 가지고 모든 회사에서 다 돌려버릴 거 아니에요. 이 공일 겁니다. 아마 주민들은. 그럼 전화 잘 받겠어요, 그거? 그럼 여론조사가 김용민 정확하게 씨 나오겠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서 뭐 출마자로부터 문자 받은 일이 거의 없고 뭐 정말요? 부산, 전국에서 다 받죠. 강원도, 뭐 충청도, 광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하루 사이에 한 20개가 쌓여요. 보지도 않는 문자들. 네, 네. 난 열심히 고생하셔서 또 제가 또 출마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막 공회로 엮일 것 같아요. 아니 공회로. 지금 여론조사가요. 하루에 올라가는 게 거의 뭐 5, 60건 이상이 올라가요. 여심위에. 예. 그리고 최근에 한 조사회사가 언론사랑 조사했는데 서울시 기초단체장을 25개 중에 22개가 지는 걸로 민주당 후보가 지는 걸로 다 치는 걸로. 그리고 3개만 이기는 걸로 분류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이런 회사들은 나온 결과하고 대조해가지고 이거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그저 이은영 TV에서 한번 네, 한번 하겠습니다. 분석하셔서 아예 네. 이름을 까고 이름 까고 그 한 최소한 20만 30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대전 세종은 호조를 띠고 있다. 네. 이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호조를 띠고 있다. 자, 충남 충북 어떻습니까? 충남은 사실 저는 충남은 이기는 지역으로 분류했고 충북은 지는 쪽으로 분류했는데 네. 지금 방송 3사 조사는 충남을 열세 지역으로 경합 열세로 분류를 해서 좀 보긴 봐야 된다. 근데 이 천안의 표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천안의 표심이 과연 양승조 후보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박완주 후보의 성비 영향을 받아서 포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기초단체장이 15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지난번에 그 민주당이 11개인가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지역에 좀 조사해 보니까 한 6, 7군데는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겠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천안시장 후보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데 천안시장이 민주당이 조금 경합 열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동시켜서 지금 충남을 열세로 좀 분류한 것 같은데 천안시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와서 투표한다면은 저는 충남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판세가 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전체 판세. 예. 네. 저기는 어떻습니까? 그 충북은 충북은 뭐 기대하기 어려운.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래요. 예. 충북이 이시종 지사 때 이시종 지사가 3선했죠. 3선을 했죠. 네. 네. 그 이전엔 또 누가 했었던 것 같은데. 한덕 뭐지? 그 이전에는 민주당은 한 적이 네, 있어요. 저쪽에 저 있고요. 정우택. 네. 정우택. 예. 네. 청주시장도 다 되고 또 충북이 굉장히 민주당의 그 어떤 강세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바뀌게 됐는지. 이게 그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강자들이 지역의 맹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이시종, 뭐 노영민, 오재세라는 분도 사실 중간 정도의 맹주예요. 근데 그러다 그 양반 또 그분이 절로 갔지.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표가 이제 같이 좀 이탈된 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지역 내 맹주들이 좀 화합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 위에 좀 그 뭐랄까요 고문님들 같은 분이 그걸 좀 화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끼리 표심이 갈라지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충청권 살펴봤습니다. 일단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강원도야말로 지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네. 강원도에 보니까 그 조직하는 분들이 대선 때 조직했던 분들이 강원도 이광재 지사 쪽에 많이 지금 가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에 기초단체장 조사들 나온 거 보니까 숫자가 경합 열세였는데 갑자기 막 경합으로 막 바뀌고 막 이런 데들이 많이 나왔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방송 3사 조사에서는 열세로 분류를 했지만 여기는 좀 저기 뚜껑 열어봐야 된다. 박 그렇게 교수님. 좀 보고 있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음. 이게 조금 늦게 발동이 열린 맞아요. 측면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냥 좀 빨리 나와갖고 한 2주 정도만 더 기간이 있었으면. 근데 여론조사가 네. 그 강원도 지역 여론조사는 역대 제대로 마친 적이 없습니다. 과거보다는 맞습니다. 여론조사 기법이 많이 진화됐고 발전됐다고는 하지만은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이계진하고 이광재. 네, 네. 아니, 이광재가 치는 걸로 나왔어요. 이광재가 됐고요. 네네. 엄기영, 최문순 20% 맞아요. 격차 안으로 좁혀진 적이 없어요. 이거 오차범위 박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겼잖아요. 예? 이거 보면은 우리 광주에서는 이광재가 없어요. 우리 광재예요, 우리 광재. 지금 그게 저는 그 10년 전인데 만들어질까 했는데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광재 애틋한 네, 마음도 있고 네. 이명박이에 의해서 직을 박탈당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런 이광재. 또 상당한 또 그
민주당의 차기 그쵸, 주자로 차기 또 주자.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구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과 김진태는 비호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5.18 광주에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그 말뿐인 사과지 그게 뭐 진정성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미지 변신을 엄청 했더라고요. 이제 좀 순한 맛이라고 계속. 그 양반이야말로 김진태야말로 시간이 모자라. 아, 그래요? 지금 10년 동안 축적해왔던 그런 악당 이미지를 어떻게 몇 달 만에 바꿀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광재도 좀 그러니까 저도 좀 한번 기대는 기대할 만하지 해보자. 않을까 네. 생각드는 게 이광재의 뭐 인물 됨됨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벼워 보이고 악당 이미지가 있고 비호감 이미지가 있고 그러면은 정치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지금 진태가 달라졌어요 해도 그 이미지는 어디 안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지만 우리 정청래 형도 많이 못 갑자기 의문의 일패다. 많이 못 크는 이유가 있어요. 그 형이 사실은 얼마나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말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게요. 너무 가볍다는 이미지. 이게 그 형을 좀 괴롭히는 요인이야. 맞잖아요. 정봉준 안 끼워져요? 봉주 형도 그렇고 사실. 의문의 마찬가지야, 입회 2명 나왔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가벼운 이미지로는 정치가 오래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그 양날인 것 같아요. 또 가벼워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 김용민은 그래서 아예 뭐 정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모든 그 가능성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네. 해봐야 안 되니까. 내가 그 이제 갑자기 착한 척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이제 서양에서는 품격 있는 유머가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품격 있는 유머에는 잘 안 웃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망가지고 좀 가벼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얼마나 훌륭한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네, 그렇죠. 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네, 뭐 단식에다가 뭐 어려울 때 그냥 뭐 앞장서서 그 비바람 맞으면서 또 싸웠던 분이긴 하지만 그 가벼운 이미지 때문에 아니 그렇게 가볍지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아니 참 대화를 인식이 나눠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대화를 나눠보면은 참 좋은 분이고 또 네. 우리야 좋아하지 더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미지가 가볍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농담 비슷하게 좀 진지한 이야기 그만해. 진지한 보수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그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정세균 형 보세요. 뭐 망가진 모습 보였어요? 낙연이 형도 그렇고. 예.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너무 그래도 무거워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정치인은 진중해야지 뭐 그래 품격이 있어야지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소구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참 그게 그래서 계속 뭐 막말 이미지 더 씌우고 가벼운 이미지 더 씌우는 저쪽의 전략도 꽤 그 의미 있는 전략이다,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진태는 스스로 망가져 왔어요. 그렇죠. 스스로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맞아요. 뭐 자식을 뭐 가슴에 묻어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거는 그는 평생토록 한이 남는다는 이야기. 평생토록 그걸 안고 고통을 안고 살라 그 얘기야.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그거 수가 개념 없이 얘기했겠지. 뭐 설마 김진태가 그 세월호 가족들 그 뭐 그랬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아예 뭐 그는 국회의원이 뭡니까? 아예 그렇죠. 인간으로서 하직을 해야지. 모르고 떠든 소리 같은데 그때 이제 그래서 세월호 가족이신 유경근 예은 아빠 유경근 선생이 김진태 이 개땡땡아 이렇게 외치셨던 그때 이제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태의 그 가벼운 이미지가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순박한 강원도민들 맞아요. 시골 산천에 사는 분들한테 그래도 그분들은 뉴스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 광재와 그렇죠. 그리고 막말 진태. 저는 강원도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네. 이광재가 되면 이광재를 앞으로 안 씹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씹었어요? 누가 씹었지? 왜 씹었어요? 아이고 저기 무슨 여시제 뭐 이래가지고 예. 정말 그 아주 비호감 정치인이었거든요. 나 이제 이광재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참 쓸만한 수박이다. 여기에요 수박을- 칭찬이에요. 칭찬인데 왜냐하면 이 양반은 어쨌든 중도 실용이 자기 철학이에요. 아, 철학의 틀을 만든 사람 이게 사소한 이익 관계라든가
어떤 뭐 이 개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중도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 나름 철학의 성을 만든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그냥 시세에 영합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는 사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공장님이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하여간 뭐 이번에 되면은 정말 우리 민주당이 대권 주자로 인정하고 쉽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호남하고 제주는 또 우리 또 민주 시민들이 또 이렇게 또 뜨겁게 뜻을 모아주시기 때문에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더 잘해야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우리 세 번의 정부를 거쳐서 4.3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그럼 또 민주당이 완전 텃밭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외지인들도 중산층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과거에 이제 원희룡 된 거는 그 민주당이 뭐 자중 질환이 있었고요. 그때 흥미 없는 후보가 나갔고 원희룡이 그 당시에 무소속으로 그렇죠. 당선했어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된 거예요. 네. 그 당시 당 달고 나왔으면 안 그때 저 됐어요. 선거 직전에 네. 민주당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것도 약간 들리고 풍기면서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접촉까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어. 그래요. 그것도 또 저기 민주당 쪽 있는 사람들이 저기 원희룡 캠프 가기도 하고. 네. 그거 정말? 아시네요? 네? 잘 알죠. 천리안이시다. 저는 형님 전국 이슈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지방 근무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제가 지방 이슈에 대해서, 지역 이슈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고. 지방 분권 운동을 좀 같이 해야 되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잠깐 좀 우리가 좀 세자면은 네. 그 어떤 분이 서울역에서 서울역 사진을 찍으면서 그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큰일 났다.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울로 몰려드느냐? 서울 몰려드는 이유는 내가 서울 살아가지고 뭐 특별 시민으로서 예우받으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서울에 온다. 그렇죠. 맞아요. 생존을 위해서. 지역에 살면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자리가 거예요.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국가 탓이에요. 우리 이제 해방 직후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경북하고 전남이에요. 근데 왜 수도권이 많아졌느냐? 정부가 서울에 공단을 지정해요. 일자리를 국가 산단을 지정. 그게 구로공단이에요. 구로공단. 구로공단, 반월공단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도 어떻게 닦아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연결하는 것만 닦잖아요. 그쵸. 지방에서 지방으로 연결하는 것은 안 닦잖아요. 닦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이제 중앙집권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다시 분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역의 논리가 가능한 거죠. 네. 자,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지역 분권은 우리의 어떤 생존의 문제기도 하고 그렇게 그 생존의 문제 때문에 서울에 온다면은 결혼 못 하지. 여기서 어떻게 집을 구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생 문제도 실은 이게 서울 집중화 현상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으로 뭐 답이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지. 예.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만은. 자, 그래요. 그 지역 이슈를 한번 지역의 지금 현재 상황을 쫙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10대 7, 네, 국민의힘 까지 10, 가면, 네. 민주당이 7 네, 이런데 갈 수도 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상은 조금 어렵고요. 저는 11대 6 정도로 안정적으로 보면 그 정도인데. 11대 6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한 군데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충남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 인천이나 그러면 10대 7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선방한 거고 그러면은 기초단체장도 깨지긴 깨져도 그렇게 완패하지 않을 수 있는 숫자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박진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10대 6이나 뭐 저기 11대 6이나 뭐 10대 7 정도 보는데요.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서울의 시의원들 숫자, 그 다음에 경기도의 시장 군수 숫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봅니다. 네. 그 지금 당장 김호준의 운명이 거기 달렸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특광역시입니다. 예를 들면 뭐 광주, 대전, 서울 같은 이런 곳들에는 대부분의 권한이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행정 전달 체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 광역의원들 권한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광역도에는 시장 군수의 권한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경기도의 100만 도시들의 향배가 다음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는 이 바닥 민심을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용인이나 이런 데 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런 그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는 50만 이상에서 100만 사이, 약간 이제 100만 이상은 5개 정도 되잖아요. 그 저 수원하고 용인하고 특례시. 고양하고 특례시. 부천인가? 부천일 거예요 아마. 예. 부천은 아니고요. 아니, 부천 부천 수원. 60만. 수원, 용인, 용인, 고양, 고양, 예. 여기 성남 아닌가요? 성남 화성. 아니에요. 예. 화성인가? 아니, 화성. 뭐 하여튼 뭐 저기 또 화성도 특례시 하나 아니에요. 있는 저기 창원이 특례시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거든요. 화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성남 같은데 이런 데가 지금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데가 일부 지역들이 또 기존 시장을 공천을 안 준 데가 있어요. 부천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장덕진 시장을 안 주고 새 인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이 과연 민주당이 수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공천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하도 이제 비대위 아까 비 무슨이라고요? 그 거기가 저기 예. 저 비조비. 비조위가 네. 말이 많아갖고 공천에 대한 얘기는 좀 쏙 들어갔는데 공천을 제대로 했는지 요거 한번 점검 반드시 해야 네. 돼요. 아니 우리 저 이은영 소장님 사시는 곳 그 네. 백운호수 근방 네. 백운호수 안에서 산다는 소문도 있던데. 백운호수 안에서 살면 무슨 이제 호수의 여신. 아니 인어라는 소문. 발음을 정확하게 좀 인어. 잉어? 잉어 아니고. 하여튼 그 어떻습니까? 거기 그 과천 의왕. 저희 지금 다 빨간불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니 과천은 뭐 좀 그럴 수 있지. 의왕이 지금 빨간으로 분류가 됐어요. 의왕까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이거 한번 개표 결과 좀 보자. 어떻게 되나. 의왕이 뭐, 질 수가 없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소영 아닙니까? 네, 아주 비대위원이고. 예, 존귀하신 이소영 의원님. 아니 그러면 본인 지역구는 최소한 자기가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의왕이 빨간불로 분류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빨간불이 왜 들어왔냐면 민주당에서 시장을 3번 한 시장이 저쪽으로 가서 지금 후보가로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 씨라고 김성재라고 잘 아시잖아요. 네, 국토부 4급 공무원 했던 분인데. 네. 예. 그 백운호수 일대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추진력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저쪽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신창현 의원 전 국회의원이 예. 공천을 안 줬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막 꼬였어요. 야, 그 이후에. 의원들이 막 이렇게 공천에 관여를 하니까 완전히 그냥 산으로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가 경기도에서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만약에 뺏긴다면 부천 같은 데 뺏기면 네. 이런 데는 진짜 문제인 거죠. 그 이소영 의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만약 이번에 과천 의왕 다 지면은 지난 대선도 사실상 뭐 그렇죠. 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아니 그 직함이란 직함은 다 그렇게 맞아요. 걸치면서 이렇게 그 효능감 없는 정치를 보이시면은 저희가 계속 저기 앞으로 문제 제기할 거예요. 그 지난 대선도 의왕이 1,000표인가 2,000표 차밖에 차이 안 나가지고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곳인데 완전히 지금 좀 그랬거든요. 과천은 졌고. 과천은 뭐 거긴 어쩔 수 없었고. 근데 과천도 사실은 아니, 지난번 시장은 과천 시장이 민주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그 과천청사 앞에 뭐 아파트 넣겠다 이런 거 좀 잘 빨리빨리 막아줬으면 그렇게 크게 질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과천 의왕 봐야 되고 지금 과천 의왕이 흔들리니까 네. 그 인근 지역의 군포가 흔들려요. 군포까지. 네, 군포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 지금 여기가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경기 남부 벨트가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여기는 남부 벨트가. 여기 원래 민주당 텃밭 지역이죠. 아, 그럼요. 아까. 예. 네. 대부분이 뭐 이제 공천 갈등과 그런 거죠. 뭐 그런 부분들. 네, 뭐 관리 잘 표현하자면 이제 못하고. 네. 정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말아먹고 있다. 예, 그 초선들 예. 낙하산으로 공천 받고, 예, 특혜 공천을 받은. 특공이네요, 특공. 뭐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내 멋대로 공천 줘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수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원 지금 이재준 후보하고 그 김용남 후보인데 김용남 후보 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재준 후보가 이기는 걸로 많이들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용남이 뭐 방송에도 어설프잖아. 아 그래요. 그 저기 저 누군지 몰라. 의원한테 맨날 발리고. 맨날 발려요. 야 맨날 발리는데 또 맨날 나와. 넉살 좋아요. 저한테도 뭐 제가 자주 발렸는데. 네. 아니, 자꾸 그렇게 발리는 정도가 아니라 개 발리는 정도예요. 개 발리는. 참 아주 대단한 멘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 수원이 있었고 고양.
고향도 이재준입니다. 고향 이재준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저께 좀 확인해 보니까 김포공항 이전이 여기 약간 타격을 줬대요. 그래서 고향 시민들이 이전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 좀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기겠죠 여기 지금. 네. 또 저기 시정을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같은 거 큰 사업들 많이 좀 벌리고. 용인은 어떻습니까? 용인. 용인이 이상일 후보가 지난번에 그 족발 사진 올렸던 그 네, 그 이상일 윤석열 후보. 족발. 네. 네. 근데 거기가 그분이 앞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이제 가서 투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바로 용인 시민 아니겠습니까? 아 어디? 예. 그 의원이 누구세요? 응? 지역 의원이 누구세요? 지역의 의원이 제가 원래 살던 데가 이제 이탄희 의원이고 아. 이탄희 의원 당선되는 데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공헌했다고 네. 자부하는 게 그 저기 상대 후보 국민의힘의 김범수 네네. 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계속 김범수를 저기 주옥순하고 엮어가지고 아니 뭐 없는 사실 지어낸 거 아닙니다. 이탄희 의원 지역구가 네. 용인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예요. 용인정 아니 형이 그렇지 않아. 그 전에 표창원이었고 예. 지역구를 완전 망가뜨렸구나. 관리를 안 해도 당선되는 지역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와서 고생 많이 했지. 표창원 의원도 거의 지역구 관리 안 했거든. 네. 네. 아니 용인이요. 지식인들이 그쪽에 이사 가서 많이 살아요. 거기 그 저기 무슨 저기 전원 주택이 많잖아요. 거기. 그렇지. 그 옛날에 운동하셨던 선배들 중에서 이제 좋은 대학 다니신 분들이 그쪽에 다 가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거기 또 저 이후학교라고 아주 좋은 학교 맞아요. 있어요. 그 이후학교가 대안학교가 있어서 또 그쪽에 많이 가 사시니까 그 표만 잘 관리해도 질 수가 없는 지역 옛날에 아니에요? 그 사회과학 서적 오래된 출판사 중에 항민사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거기 김학민. 김학민 김학민 선배가 예. 이제 고향이 그쪽이시고 김학민 씨의 조카가 김민기 의원이에요. 그 그래요? 부인이 예전에 저기 용인시장 한번 나왔어. 부인이 용인시장 한번 나왔어. 나왔었지. 김학민 대표님의 부인이 예. 김학민 대표님은 지금 여주 사시잖아요. 여주. 네. 그래요. 그래서 용인이 지면 안 되는데 지금 좀 전세가 안 좋다고 하니까 판세가 안 좋다고 하니까 좀 가서 이상일 전 투표하세요. 의원하고도 방송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세요? 이 양반도 늘 얻어 터져도 넉살 좋은 사람이거든. 네. 그래도 공천을 받아서 족발 이상일 올렸는데. 따위한테 밀리냐. 그러니까 너무 이상일 따위한테 밀려요. 참 너무. 공천 안 줄 줄 알았는데 줬더라고요. 그래요. 뭐 여간 여기도 이겨야 되고요. 경기도의 그 시장, 네. 군수 많이 당선될 수 저는 있도록 해야 100만 하고. 도시 중에 예. 꼭 좀 이겼으면 싶은 데가 경남 창원이에요. 창원 이겨야 돼요. 창원이 지금 민주당 시장이에요. 허성무 허성무 씨라고. 허성무. 지금 굉장히 뭐 잘하고 있다는 바닥은 얘기인데. 되게 좋다고 정말 일도 하는데. 잘하고 샤프하고 맞아요. 이제 탁월한 분이거든요. 네. 근데 참 이 영남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허성무 시장님 만나 뵙고 왔는데 어쨌든 바닥은 좀 좋대요. 바닥은 좋다고 하니까 그 기대해봐야죠. 대민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크죠. 그 경상남도의 도청 소세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 초선인데 예. 재선되면은 대선 나가는 걸로 하시고 참 우리 당원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대선 후보로 키워줘야 네, 대선 후보에도 손색이 없는 사람. 맞아요. 정책, 전략, 그다음에 투쟁심 뭐 그분 상당한 분이에요. 그분 형이 또 저기잖아. 네. 행안부 장관이죠. 허성관. 허성관. 성관 네. 동생이에요. 근데 부산 경남지사 그리고 저희 울산시장,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어떻습니까? 다안 좋죠.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부산에서 구청장 한 두세 개 건지면은 제일 선전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못지 않은 게 지금요 아니라. 이기는 데가 한 군데가 딱 있어요. 두 개까지는 모르겠고 부산에 강북, 강서구, 강서북구. 강서구하고 그- 북구하고. 거기가 지금 최지은 대변인 위원장이 예. 한 지역구의 구청장인데 거기만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고 노기태 청장이라고 네, 노기태청. 옛날 저기 유명하죠.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지난 2017년 대선 때 제일 먼저 왔어요.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그 열심히 대선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분만 지금 이길 수 이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또 한 군데 어디예요? 북구는 이제 정명희 청장이라고 여자분. 예, 여자분이시고 네. 예. 그분도 되게 유명세가 있었는데. 그 아마 대통령한테 편지 써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은 걸로 아마 유명해졌을 겁니다. 그럼 그 두 분 꼭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대구 경북은 뭐 희망조차 갖기 힘든 그 경북의 구미시장
그분이 장세룡 시장님이 유일한 민주당 예, 시장. 유일한 민주당 시장인데 한번 두고 보시죠. 왜냐하면 또 뚜껑 열어봐야 되는 맞아요. 또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광역시들은 큰 도시가 좀 서울하고 비슷한 수도권 정서랑 비슷한 게 있어서 젊은 층이 많고 그렇죠. 또 외지인들도 많고. 네, 그래서 장세룡 시장님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보통 이제 영남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되시는 분들이 중도, 실용, 통합 뭐 이런 거 주장하시는데 네네. 이분 제야 운동하신 교수 출신이거든요. 완전 초강성입니다. 박정희 기념관 폐지 뭐 이런 거 하셔서 완전 정면 돌파해서 당선되신 분이에요. 예. 또 저기 구미에 혁신도시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 예. 김천 혁신도시. 김천. 김천 혁신도시인데 이제 구미하고 걸쳐져 있습니다. 예. 저런 데는 바닥이 좀 다르게 바닥 정서가 달라서 진짜 네. 뚜껑 열어봐야죠.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슈는 왜 문제예요, 그게? 뭐 그냥 이슈죠. 그 이슈를 저쪽이 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계속 김포공항 이전은 계속 나왔던 이슈고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만 남은 이슈였는데 저쪽에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인천에서 계양에서 선거운동하다가 제주도에 이제 지금 제주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그 GTX 건을 가지고 갑자기 이제 물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러더니 지금 뭐 제주도지사 후보인 그 허향진 후보, 뭐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다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이거 김포공항 이전 반대 시위를 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포공항 이전은 원래 이제 지역 후보로서 자기 지역의 민원에 기반한 공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저쪽에서 이재명을 타겟팅해서 너무 크게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이게 김포공항 이슈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실현 불가능하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재명 후보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제 갈라치기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포공항 이슈가 당장 될 가능성은 없어요. 없지만은 한 번 정도 논쟁해보고 검토할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럼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저기 제 교회에 네. 소음 문제와 이제 재산권 침해 문제로 그 주모께서 그 동네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 동네에서는 통상 이제 비행기 그리라고 그쵸, 하면은 그쵸. 딴 데서는 비행기 막 날개하고 이렇게 뭐 동체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 동네의 초등학생들은 바퀴 내려 바퀴를 보여요. 그래. 바퀴가 이미 그 이제 내려와서 이제 착륙을 하려고 그 바퀴를 그린다는 거야. 제가 그 동네에 살기도 하고 이제 그 국내선 비행기를 굉장히 예. 이용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네. 어, 바퀴 보세요? 바퀴 봅니다. 예. 바퀴 보여요. 그래 너무 시끄러워. 내가 한번 오정동에서 무슨 일을 한번 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청력이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는 뭐 이 김포공항 이슈는 김포공항 이전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재산권을 다시 좀 이 회복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서 이 흔히 하는 연결되는 이슈로 좀 전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선거가 끝나면 뭐 틀림없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영남이나 부동산이나 그 이대남의 존재를 다시 한번 또 실감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죠. 영남,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면 강남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쵸. 또 서울의 네. 요즘 마용성까지. 그리고 이대남. 이 민주당은 이거 답이 없습니까? 다음 선거도 이들을 그냥 버리고 또 이 리스크를 지고 계속 가야 됩니까?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 중앙 공약으로 만들어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한 거죠. 책임 방기한 거죠. 예를 들면 영남이나 강남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했던 중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권역별 비례제, 비례대표 확대 이런 방법들로서 이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 대표성을 만들어 가줘야 됩니다.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도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지난 대선에서 주요 패배 원인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종합적인 대책안을 내놨어야 돼요. 이걸 그나마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서울시장 후보만이 내는 게 아니고 중앙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한 게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대남 문제는 이거 계속 지속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정치에서의 정의론의 문제입니다. 개별적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정의가 중요한가? 집단으로서의 정의가 중요한가? 이게 인천공항공사 사건 때부터 계속해서 불거진 갈등 양상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부터 이대남이 불거져 나온 거고 이대녀와 또 분리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비대위라든가 이쪽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이대남이 표를 안 찍어주니까 이대녀라도 잡자라는 식으로 그거예요. 갈라치기의 역작용에 의한 선거 전략으로 간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발을 빼야 것을 돼. 이 말씀드리고 이슈에서 싶습니다. 발을 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도저도 아니다 이렇게 가야지. 저쪽이 이대남으로 뭉치면 우리 이대녀로 뭉친다. 그렇죠. 이거 진짜 어제 패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령별로 보면요, 우리가 연령의 접점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겠어. 선거 때 보면은 과거에는 40대 초반을 접점을 해서 40대 초반 밑으로는 민주당, 40대 초반 이후로는 국민 보수정당 찍었는데 그게 50대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근데 민주당이 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대남에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대남에서 빠져버렸거든요. 네. 이게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은 그 고령화, 그러니까 정치의 고령화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20대까지 지금 이거를 표를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대남, 이대녀 문제는 이건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좀 깊이 있게 접근해야 돼. 이게 그냥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그렇죠. 문제인데 연구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대녀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뭐냐면 이 경이라는 사람과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혐오해요, 진짜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 혐오를 자극해서 예.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할 근데 필요가 없어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에게 이대남이 아주 맞섰죠. 몰표를 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그때로 돌아가야지 그렇죠. 왜그 이대남을 포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여성 이대녀를 올려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는 절대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고. 박지원을 그 캐스팅한 것 자체도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만은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여성 청년에 대한 할당과 배정의 시대는 이제는 좀 줄이고 공정한 경쟁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맞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디 지역에 꼽지 말고 네. 그냥 경쟁 가산점을 네. 일부를 주던가. 아니, 가산점을 줘도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가산점도 사실은 같은 연령 세대에서 경쟁을 하면은 그런 것 다 떼고 그냥 완전 경쟁시켜야 돼요. 아니면 저기 하니 교육이라든가 네. 경력 관리에 기회를 제공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거예요. 그 맞아요. 인센티브 이런 거 다 없애야 맞아요. 돼요. 그건 다 여성 없애야 청년부 다 돼. 없애고 네. 다만 여성 청년을 위한 뭐 아카데미를 그렇죠, 열어서 그렇죠. 수요하게 한다든지 뭐 솔루션을 준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맞아요. 경쟁은 동일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잘못 판단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벤트식으로 데리고 와서 홍보용 이미지로 데리고 와서 내다 꽂아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기 박지연이를 데려올 때는 그냥 와가지고 우리 X86 세대 말잘 정치인들 들을 줄 말 알았지. 잘 듣고 거수기 노릇 해주고 어쩌다 가끔씩 저쪽 당 문제 생기면은 이렇게 또 한마디 욕해주고 그렇게 쓰이기를 바랬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물렸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심한 인간들.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의 기회, 성장의 기회,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것이 박지원도요. 난 조금 더 동의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물고 늘어지는 거 보니까 기질은 좀 이때 보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높이 사고 싶어요. 요새 이제 20대들이 그 정도 기질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친구들이 계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지원 씨를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너무 강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계속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네.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하고 그리고 뭔가 그 자기만의 그 주장인 그 조율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이슈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20대 내가 20대 때 또는 내 주변의 선배들의 20대 때 모습을 보면은 저런 어떤 독특한 순수성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되게 순수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영악하다고 그럴까요? 아니 근데 저 말 맞아요? 혁신위원장 달라고. 뭐 그 본인이 자기는 자기 지금 위치가 어딘데 그런 걸 달라고 했겠냐 이렇게. 아니 근데 나오잖아요. 지금 윤호중 얘기는 혁신위원장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음 비대위원장이 네.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 지도부에서 이야기해봐야 별 아니 의미는 그리고 없어요. 그 들었으면 녹음을 꼭 하세요 앞으로 녹음하셔야 아니, 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지원 위원장도 이 아까 말했듯이 이 기성 세대들이 짜놓은 판에 이제 끌려 들어온 상황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청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방식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근데 다 없애야 돼요. 당에서 청년위원장 네. 뽑아서 최고위원장 주면 되잖아요. 청년위원장을 선출직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청년위원장이 있어요. 근데 청년위원장은 두고 자기가 선정해가지고 그냥 밖에서 픽업해가지고 한 사람 최고위원 시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여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국 여성위원장 뽑거든요. 네. 전국 여성위원장을 저 여성 최고위원으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렇게 어? 그러니까 당이 전반적으로 전략 기능이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때 이 김포공항 이슈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돼버린 게 아까 말씀하신 공통 공약을 안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지방선거는 어차피 이해상출 공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그럼. 공통 공약을 만들어서 맞아요.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A 지역에서 그렇죠. 하고 싶어하는 공약인데 맞아요. B 지역에서는 싫어하는 게 그냥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네. 맞습니다. 거부하고 쉽게 막아야 말하면 될 공약이 2010년도에 무상급식, 2014년도에 반값 등록금 그런 민생 공약을 전국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그렇죠. 좋아할 만한. 그걸 못 만든 게 당의 전략 기능이 없어진 거고 전략 기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제 이미지로 땜빵하는 위기 때마다 항상 이렇게 땜빵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거 거예요. 하려고 저기 그 비대위원장 시켜달라고 했나? 혁신위원장. 아니 윤호중. 아니 대선 직후에 나 시켜달라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요. 저기 지방선거.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난 또 처음 봤어요, 당에서.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정도대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왜 못 나옵니까? 그 사람 수가 모자라요? 180명 가까운 그 국회의원 중에 아니 윤호중 형님, 형님 뭐 정치 오래 하신 건 알겠는데 6월 2일 아침에 저희가 선거에서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에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3월에 대선 직후에. 맞아요. 역대로 보면요, 진보적인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된 봉급생활자들과 지식인들이 결합된 정당이에요. 네. 왜 이제 조직화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력인 거고 지식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없는 것을 상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력을 만드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인문사회학적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공약 만들고 미래를 어떻게 건설하겠다 이런 꿈을 주는 거거든, 진보라는 게. 보수는 기존에 있던 것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공부 안 하는 상상도 정당이에요. 없어요. 우리 지금. 상상도 없고 전략도 없고. 맞아요. 아이고 참. 이번에 구리시장이 누가 되는지 한번 잘 보시자고요. 예? 왜? 만약에 이제 뺏기면 윤호중 위원장이 다음 어려워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2016년 이후로 져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작년에 그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 때 진 이후로 계속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그 사이에 뭐 그냥 우리는 선거만 하면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6년째, 6년이 아니죠, 5년째.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우리가 더 민심을 사로잡을 만한 공약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얻을 그런 진정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선거 기술만 늘었지 이게 이 국민들에게 표를 얻을 그런 마음의 자세나 또 간절함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어설프게 이번에 저쪽이 이대남으로 해서 대선 때 좀 덕을 봤다고 요 이대녀를 좀 앞세우면은 되겠지. 이야 정말 아주 그냥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맞아요. 지금 이대남도 많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제가 박지원 위원장 이야기 또 5대 혁신안을 봤는데 여기서도 뭐 별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 제가 볼만한 거는 기후 위기라든가 인구 소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원래 다 하고 있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유럽에도 진보 정당들이 우리처럼 이제 선진국을 딱 넘어오는 순간에 집권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중산층 민주주의거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진보의 노년화가 일어나요. 진보의 노년화가 일어나서 보수화되면서 다시 극우 정당이 막 득세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때 극복하는 게 뭔가 하면은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다양한 인종 문제, 다문화 문제 마이너한 이슈로 접근을 그렇죠. 하죠. 마이너한 이슈들을 네. 진보 정당들이 막 이렇게 흡수를 해버려요. 그 이제 흔히 하는 유럽 3인당의 왕성한 식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 가지고 영역을 넓혀서 다시 재집권하고 하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이게 정의당 만들려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정의당의 이슈들을 흡수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지금 국가 아젠다로도 기후위기나 인구 소멸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이미 국가 아젠다가 되어 있고. 그렇지. 그걸 이제 네. 우리가 문제는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흡수돼야 될 아젠다고 지금은 진보 정당, 민주당 같은 정당들이 아직 3인당 계열까지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대남들 네. 윤석열한테 크게 실망한 이대남들이 민주당으로 올 수 있었는데 박지원 때문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신 같은 이벤트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중립을 좀 지키세요. 대중정당이면 왜 정의당의 길로 가려고 그래? 정의당 그 망한 길을 왜?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겁니까? 아유 진짜 참 하여튼. 개념들이 없어요, 개념들이. 이러니 이제 정의당이 망한 거는 핵심이 이거잖아요. 진보 정당은 노동자 대중에 기반해야 돼요. 정의당은 진보 정당, 민주당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중도 리버럴 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인 거예요. 어떻게 미국의 민주당하고 가까운 정당인 건데 미국의 민주당은 유럽의 3인당이라든가 또 유럽의 흔히 하는 자유당까지도 흡수하는 수준의 굉장히 폭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자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자면 오바마라든가 클린턴 같은 경우는 중도 우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폭넓은 정당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사실은 어떠한 정체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정의당의 길로 가려는 자들은 다 그냥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 가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정의당 가라고 그래. 왜? 그것도 정의당이 얼쩡거렸던 인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를 맞아요. 네? 이소영도 그랬지. 맞아요. 잘못하면 말장난 같은데 그런 거예요. 포괄적으로 지지 정당을 하면서 영역은 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지자들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민주당이 가장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론에 부여하는 정당이에요. 핵심 지지자가 존재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분명히 보수 정당이에요. 아니지. 민주당은 무슨 정당이에요? 네.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잡탕 정당. 잡탕 정당.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잡탕 정당이기 때문에 여론에 부여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미국의 민주당처럼 다양한 영역들과 정책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가지들을 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의 일환이 실제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한노총과의 정책 연대예요. 지금 그래서 대전 같은데 허태정 후보는 정치 협치 연대인가 해가지고 진보 정당들의 아젠다를 흡수하는 협치 정치를 하겠다라는 협치를 만들었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폐가 있는 게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이 지금 100만이 넘어요. 강성이라고 하는 게 당원으로서의 지지층이 아니고 사회의 계급 계층 분석으로서의 계급 계층 필요해야 되는 이념으로서의 지지층도 지금 우리가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3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지층이 없다라는 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리더로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길로 가는 거는 민주당이 망하는 길인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이거 편집 논쟁해볼 문제인데. 네, 논쟁을 해봐야 돼요. 정의당이 잘못됐다는 것과 그 이슈들을 안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미 정의당 이슈는 국가 아젠다예요. 자, 광고 좀 하고 다음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빗셀 청소기부터 가겠습니다. 바닥먼지를 열심히 빨아들여도 바닥에 달라붙은 미세먼지들은 그대로여서 찝찝하셨던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빗셀 스팀 청소기, 습식 청소기 두 종류가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빗셀 스팀 청소기는 핸디형과 스틱형의 두 가지 스타일로 사용 가능한데요. 13가지의 청소 툴을 제공해서 집안 전체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위 찌든 곡물 자국, 후드 위에 끈적한 기름때, 눌러붙은 스티커, 화장실 물때, 야, 이거 그냥 생각만 해도 정말 쉐시죠. 예, 자 이런 것들 시원하게 스팀 살균으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빗셀 습식 청소기는 건식, 물걸레, 진공 기능으로 미세먼지, 부스러기, 기름기, 음식물, 반려동물 털, 네, 이것까지 싹 지워냅니다. 청소 3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여줘서 시간 절약에도 최고인데요. 더 이상 청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가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도적 가격에 놀라시고 그 성능에 또 한번 놀라실 것입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이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보험, 이 종신보험 포함한 장기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까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그리고 .com, 전화는 1800-7917번입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 마이보험 체크에서 온 가족의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여론조사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이은영 소장님, 이거 이대로 하면은 앞으로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로 공중전을 해버립니다. 네. 야, 이거 해봤자 이번에 민주당 져. 그렇죠. 국민의힘이 돼. 그러니까 왜 너 투표하니? 투표하지 마. 그거 나가봤자 왜 사표가 될 표를 던져? 계속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공영제 같은 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많은 조사 회사들이 이제 조사 결과 다 올렸잖아요. 예. 지금 여심위에 다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결과랑 편차가 큰 회사들은 그룹핑을 해서 따로 좀 공개를 해야 돼요. 네. 언론에. 그래서 그런 이런 거를 해야 뭐 됩니다. 저기 뭐 열심히가 할 가능성은 어렵죠. 없어 보이고 네. 우리 이은영 수장님 제가 한번 그런 건 안 좋겠어요.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샘플 숫자를 몇 샘플 이상 해야 된다라든가 아, 또 이 네. 금액 문제를 얼마 네. 이상 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여심위가 1000샘플 이상으로 권고는 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다 의뢰자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공영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도 공영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인용한 게 전부 다 방송 3사 조사를 인용을 했거든요. 네. 얘네들은 전화 면접을 하고 가상번호 100%를 써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려면 돈이 얼마가 드냐면 한 1,500 이상 들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여기를 근데 요런 데만 쓰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판단이 쓰잖아요. 이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공영제라든가 몇 샘플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지금도 기본적인 규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RDD로 해서 ARS로 해서 1000샘플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규제를 다 회피해가는 거고. 예를 들자면 제가 개인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하는 거는 뭐 200만 원에 하든 뭐 얼마에 하든 네. 관계없는데 네. 언론에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의 기준치를 주는 뭐 그런 입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샘플 수로는 1000샘플 이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지역 단위는 500에서 800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근데 이게 다 돈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준을 올릴 거면은 진짜 접근을 못하게 아주 확 올려버리든지 1,500샘플 이상 해라. 그거 아니면 발표 못한다. 이렇게 어떻게 언론사가 같이 하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지난 대선 때 보면 어쨌든 보수 언론과 어쨌든 싸구려 여론조사 회사가 결탁이 돼가지고 막 그렇죠. 그 특히 여론조사를 ARS로 끌고 막 가잖아요. 네, 버블링을 막 그런 했잖아요.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좀 아니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에 영향을 있으니까 미치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그렇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스스로 독립된 사고를 통해서 판단하게 하자. 그 취지 아니에요. 선거법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사회사 사장들은요 후보들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딜을 하는 사람도 일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딜을 한다는 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 조사 조작할 수도 있다. 조작까지는 아니어도 캠프 조사를 나한테 달라. 아. 그러면 이제 그 조사에
그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약간의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법들 같은 거를 활용을 그렇지. 해서 이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렇습니다. 방식.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드는 거를 쥐도새도 모르게 할 수가 있는 아니, 방법들이 지난번 있어요. 대선 때와 야.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가냐면은 네. 설문지 딱 들어갈 때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 한다고 할 때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딱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놓고는 그 뒤에다가 정당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러잖아요. 가면은 당연히 국민의힘하고 저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샘플이 많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렇지. 거죠.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그때 여심이 규제인데 본 선거에 들어가면 예비 후보일 때 말고 본 후보로 들어가면 정당명을 지금 앞에 넣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20%대로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50%로 올라갔을 때 그 후보 이름 앞에 정당명을 먼저 넣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다 정당 지지율로 수렴이 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게 해갖고 어떤 한 회사가 조사를 설계를 그걸 할 때부터 조사회사는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전 지역을 다 하면 안 돼요. 다 정당으로 수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예. 서울시내 25개를 다 했어요. 다 정당 지지율로 수렴이 되니까 22개가 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은 정당 결과가 22개가 다 국민의힘이 이긴다는데 구청장이 뭐하러 뭐하러 나가냐 아니, 이렇게 이거 되는 거지. 놀러 가자 뭐 이럴 거야. 일반적 상식으로 보통 대표 경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본선거는 대표 경력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대표 경력도 2개인데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고 2개를 다 쓰는 경우도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선관위가 그거를 조금 더 통제를 한 거예요. 정당명을 앞에 쓰고 후보 프로필을 뒤로 넣어라.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로 싹 수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관위가 예측은 하지 못했는데 더 좋게 하려고 규제를 넣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조사회사들은 그거를 알잖아요. 그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도 주요 접전지만 한다든지 6, 7개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설계를 좀 이렇게 컨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또 경기도도 31개를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후에 조사를 했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정당 지지율로 수렴될 수가 있으니 네. 좀 참고를 하셔라. 그렇게 보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여론조사 만들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홍민 총수가 만나면 이제 또 보수 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문제예요. 네. 저도 이제 여론조사 회사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 양촌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했고 우리 이은영 소장님하고 같이 상담을 구상을 많이 했죠. 했었는데 양천 있었지.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김용민이가 그 여론조사 회사 대표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양천 리서치입니다 하면 이제 보수들이 달려들죠. 그렇지. 그러면 진보는 열심히 응대하고 보수도 보수는- 더 열심히 응대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막 오. 이제 보수 쪽을 막 찍는 거지. 야, 양천 리서치는 다 받아라. 이렇게 쫙 돌리는 거지. 아니 또 이제 힘 빠지면은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네. 뭐 선거에서 계속 질 것 같다 그러면 기운 빠져서 안 응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또 네. 여론조사 회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그 표집 대상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그렇죠. 막 그냥 편중되고 그래버리면은 그 여론조사 뭘 합니까? 그걸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바이어스 자체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다. 여론조사는. 예, 그래서 일단은 조사회사 대표는 무조건 경력과 학력 다 공개해야 돼요. 그렇지.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됩니다. 네,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또 국민들이 아울러 할 수 있게. 과거 정당 경력도 다 있는지 이제- 정당 경력 있는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 뭐 정당 경력 있는 게 뭐 나쁘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좋아요.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죠. 이 사실은 이게 언론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똑같은 이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회사는 저런 회사다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적당히 숨기고 공정한 것처럼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번에 대선 때 버블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났었고 지금 지방선거도 지금 그런 패턴을 똑같이 보이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은 네. 규제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 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만약에 선거에서 졌다라는 평가가 안 나올 상황까지 가면은 저는 이기고 비대위가 지고에 계속되는 관계없이 지금의 비대위는 해산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대위가 해산하려면 이제 또 비대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이제 조기 전대 조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대위에 대한 규정이 지금 당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어떤 정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런 거를 민주당이 하면 진짜 대환영인데 네. 지금 또 이제 그런 규정 갖고 또 싸울 거거든요. 아니 이제 지금 이 비대위라는 게 규정이 없어요. 아, 그게 문제네. 규정이 없고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의원총회 해가지고 대충 중진들 의견 모아서 하는 이런 과거의 명망가 정당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윤호중 비대위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원내대표라는 유일하게 선출된 사람이 존재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윤호중이었어요. 그렇죠. 윤호중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윤호중의 임기가 끝나면은 다음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 박홍근이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은 유일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박홍근이 원내대표가 되고 다시 비대위를 구성해서 지방선거 치르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가는 게 절차가 맞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비대위에서 윤호중 박홍근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선출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통성은 박홍근 원내대표만 저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모두가 다 사퇴하고 박홍근 한 명만 남겨두고 사퇴한 상태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재구성해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 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식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또 원외 위원장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선출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시도당 위원장들 중에 영남권 대표, 호남권 그렇죠, 대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이벤트식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 누군가의 특권에 의해서 집어서 오는 비대위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이가 주인 행세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럼 그 혁신위원장 지금 박지원이 달라고 하는 그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비대위원장 모의 몫이죠.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다음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마음먹고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이제 접근해야 아니 되는 거죠. 세상이 민주당이 빠가살입니까? 뭐 박지원 따위한테 혁신을 맡겨. 이 지금 얼마나 해당 행위를 아니 했는데. 너무 그러시면 안 되고. 또 박지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박지원 위원장이 좋아한 주장했던 5대 혁신안을 봤는데요. 네. 일단 문장 자체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형용사와 부사의 나열이더라고요. 이거 정당은 누가 건전한 뭐 이런 거 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건전한 충실한 정당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논쟁했던 것처럼 아젠다를 누구를 모르는 이익 대표할 것인가, 네. 중산층과 뭐 서민을 대표할 것인가, 셀러리맨을 대표할 것인가,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의론적 관점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또 그런 부분들로 가야죠. 이렇게 형용사 부사로 충실한, 약속 잘 지키는 이거는. 그 안철수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맞네, 비슷하네. 하나만한 이야기. 아니 안철수를 그렇게 어렵게 내보냈는데 네. 또 안철수를 모셔왔어. 아이 등신같이 진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우리 아까 지방선거지만 아예 얘기조차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구의 서재현, 경북의 임미애, 부산의 변성환, 울산의 송철호, 경남의 양문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띠나 마나 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이 표를 그래도 이 사람들을 찍어준 그 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비대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 저는 아니에요? 앞에 언급한 그런 분들이 네. 비대위에 들어와야 돼요. 이분들이 비대위에 다 들어와야 돼요. 이분들이 비대위에 들어와야 되는 맞아요. 분들이에요. 네. 아이 비대위 싫어요. 저희는 빨리 조기 전당대회 해가지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비대위야? 결국 그 사람들도 안 뽑힌 사람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도 없고. 그것도 박홍근 얘기했는데 박홍근이가 저 의원들한테 뽑혔지 뭐 당원들한테 그렇죠. 뽑혔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 정통성 없어. 그것도. 실제로 이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실무적인 문제예요. 조속히 빨리 아니 나는 좀 늦더라도 3월 안에 그냥 그 대선 치고 곧바로 전당대회로 가서 그래서 권위 있는 리더십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공천하고 그렇게 갔어야지. 뭐야 이게 도대체. 지금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원 당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개월 전에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8월 달에 하잖아요. 네. 그럼 이미 확정돼 있는 돼 있어야 당원 되는데. 당규를 못 바꾸는 거야.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대의원 제도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문제의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네. 이거 지금 바꾸지 않으면 현행 규정에 의하면 안 바꾸고 그대로 또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3개월인가 저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투표 그것도 못 그대로 하네요. 적용돼가지고 6개월 규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그 이 선거 이후 6일 선거 이후에 그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전당대회 출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원식 형은 이재명은 안 나간다. 내가 이재명 지지를 받고 나가려고 한다. 저는 뭐 이러는데. 그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원식 형님을 좋아하고 네. 윤호중 형님도 좋아하고 네. 뭐 그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네. 뭐 모든 형님들 다 좋아합니다만은 그 형님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삼선 연임 금지 또는 그 뭐 대상이네, 보니까.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안 돼, 안 돼. 그런 중진들보다는 과감하게 대선을 위해서 물갈이하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전해철이니 저기 홍영표니 이 인간들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다 삼선 아니, 금지 전당대회- 대상입니다. 전당대회 나오시려면은 다음 총선에 안 출마하지 나오겠다.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린 만무할 테고. 예. 안 돼요. 그리고 설령 그 약속을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대표성이에요. 지금 2년 동안에 그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그런 개혁의 리더를 뽑아야지. 아니 무슨 전해철 그리고 저 홍영표한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기 뭐 저는 뭐 중도 보수도 나와도 된다고 보는데 아니 후보야 뭐 나오든 말든 그러려면은 예.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조건을 걸고 싶은데 예. 첫 번째 조건은 다음 총선 안 중진들은 나온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나는 대권 주자다 선언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야당은 관리형이 없어요. 네. 무조건 대권 주자가 끌고 나가. 야, 그럼 좋은 말씀입니다. 대권 주자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요. 다음 그러니까 전대. 대권 주자여야 합니다. 네. 대권 주자여야 하고 그래야 왜냐하면은 윤석열이하고 맞짱을 뜰 수 있거든. 그렇죠, 어? 그렇죠. 윤석열이하고 맞짱을 뜰 수 없는 그런 당 대표는 씹히고 밟힙니다. 그렇게 돼요. 그 사실 2012년 총선 때 김용민이가 출마한 것도 문제지만 막말하는 김용민이가 출마한 것도 문제지만 당시 당 리더가 한명숙 대표였고 네. 저쪽은 박근혜였어요. 이게 벌써 이게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면도 있었다. 사실은 좀. 제가 이제 이번 경기지사 경선 때 민주당 당내에 김동연 후보가 아닌 당내의 후보들한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경기지사 가면 경기지사가 못 된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대선 주자감 정도 돼야지 경기지사를 찍어줘요. 이제는 서울 경기지사 정도 되면 다음 대권 나가겠구나. 이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람이라야지. 그냥 나는 경기지사하고 은퇴할래. 이런 사람은 이제는 경기지사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당대표는 다음 대권에 나올 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당대표하고 마칠래. 이것이 절대 우리 당원들의 동의라든가 미래 희망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당 대표로? 네. 아니 지금 X86 것 때문에 박지원이한테 씹혀놓고 또 나온다고? 아니 언제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대체 그분들은? 어? 아니 진짜 최재성 의원도 은퇴한다고 하더니 인터뷰만 많이 나오시대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돈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잠시 은퇴. 잠시. 좀 이제 좀 우리 X86 형님들은 좀 민주당이 변화가 안 되고 우원식 의원데 발전이 없으니까 X86이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뭐 나와도 소리도 된다고 나고 하고 있는 거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팬덤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네. 아니 박지원이가 X86 세대 정치인들 비난하는 것 일도 동의 안 하지만은 그래도 싸우는 거 보면은 네. 야 이 친구가 물건 감이긴 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엔 너무 머리가 텅텅 비었지. 예, 그리고 지가 보는 것만 이제 보는 경주마야. 이런 행태는 정치라는 게 맞는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흔히 하는 말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권력 투쟁이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플러스해서 전략이 같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전략적 마인드가 없으면은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속한 당의 지지자들을 연맥이는 뭐 완전히 쓰레기처럼 여기는 이런 당대표가 어디 있어요. 지 입으로 당대표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저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지지자에 대한 아주 정말 일말의 예의도 없는 자가 무슨 당대표를 운운하고 혁신을 운운해. 박지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 것도 셀럽으로서의 팬덤이 있다고 생각해서 된 거예요. 아니 저는 셀럽이란 말도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셀럽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좀 역할은 어쨌든 했지만 팬덤이 없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분을 비대위원장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2030 세대 여성분들이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그동안 한 번도 등 돌리지 않고 지지해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성원과 사랑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들에게 항상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하겠지만은 그게 이대남을 버려도 되는 이유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이대남 끌고 가야 됩니다. 이제 윤석열에게 실망하는 그런 이대남이 많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떻게 끌어안았어 걔네들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끌어안았어. 그렇죠. 여성가족부 폐지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분풀이지 한마디로 일종의. 거기다 사병 월급 200만 원. 그렇죠. 네, 두 사병 가지. 월급 200만 원을 이제 안 주잖아. 구라를 친 걸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럴 때 민주당이 끌어안아야 합니다. 제발 좀 이런 젠더 정치, 정체성 정치 그리고 관념주의 정치 좀 버리고 그냥 지역 구민하고 아이 투 아이로 대화가 가능하고 상식적 소통이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패미들은 그거 못해요. 내가 단언컨대.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짜? 맞아요. 이렇게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패미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패미들을 대표해야 할 만큼 패미들이 많아요? 이 정도 규모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 패밀을 대표하는 일부 소수가 존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의 절반 이상을 다 여성을 대표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를 대표할 예를 들면 그지 대표할 않습니까? 뿐이지. 민주당의 기존에 비례대표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성 경제인도 오고 여성 사회복지사도 그렇지. 오고 여성 노동자도 오고 여성 농민도 와야 되는데 전부 다 여성 운동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맞아요. 다 자리 차지해버린 진짜 거예요. 586 여성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여성 네. 꼰대들 다 없애야 그 돼요. 정춘숙, 민숙, 남윤희. 저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따가 얘기할게. 계속 얘기할 거야. 저 앞으로 그 총선 앞두고 저기 여성 할당제니 뭐 그 여성 단체 몫으로 뭐 비례대표 아주 결연히 반대할 겁니다. 이제는 그 여성 단체 몫의 비례는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까지 아니 많았잖아요. 그런다면서 그 재물림인데. 선거 앞두고 여성 네. 단체에서 맞아요. 야 다음엔 네가 하고 네. 그다음엔 네가 하고 그런 게 어딨어 이 씨발. 자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정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당이 정의당.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몰표를 할 것 같은데. 정의당은 이제 정말 그 옛날 우리 보였던 그 존재감 없는 그 뭐라고 합니까? 왔다 갔다 생겼다 없어졌다는 정당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그 정당? 정당들처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의당 얘기는 별 할 이제 앞에 많이 했고요. 오히려 근데 오늘 정의당에 네. 그 우리하고 생각이 통하고 네. 그런데 좀 더 이 땅에 진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적지 빨리 않아요. 저기를 해야지 연대를 해야지 흡수를. 그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이 음. 과거에 이제 국참당 옛날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그런 바로 국참당. 이제 네, 그 국민창의원. 유시민 네, 장관 유시민 계열들, 계열. 그 흔히 하는 개혁당. 백바지파들, 네. 개혁파들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노동자 운동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최근에 그게 이 심상정 대표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틀면서 이 패미들 중심으로 이제 정당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머지 이 건강한 부위들은 좀 우리가 흡수해야죠. 아니 지금 오늘 이야기할 주제 한동훈과 주책 윤석열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럴까요? 네, 그거 좀 이것만 정리해 주시죠. 간단히 예. 마무리를 예, 예,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도대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리고 언론들이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뭐지 버지니아라면서 자주 가는 술집이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청와대 안 들어오려고 했던 게 그 버지니아가 집 밑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술 먹고 다니는 게 습관이신 것 같아. 이미 그게 아니 좀 저는 이거 네. 뭐 사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뭐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인데 네. 5월 그 13일에 술 처먹은 거 그거 드러났잖아요. 네.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네, 얼굴 네. 뻘개져가지고 그거 바로 그날만 술 마셨을까? 대통령 되고? 아닐 것 같아요. 아니지. 난 날마다 마셨다고 믿습니다. 믿어요. 날마다 마셨다고 생각을 해. 응?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제 관습원법이라 그랬잖아요. 네. 관습원법으로 대통령은 집무실
옆에 관상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없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하든지 해서 그 저기 국방부 안에서 밖으로 퇴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게 좀 습관화되어 갖고 우리 그 예전에 꼰대 그 저기 상사들 보면은 저녁에 꼭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몰고 가가지고 약간 그렇게 이미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김건희 씨가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엄청 주나 봐요. 술 먹고 들어오면 막 욕하고 그러나 봐. 때리고 막. 진짜? 그래요? 그건 몰라 지금. 근데 어쨌든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아침 출퇴근하는 것도 지금 경호팀에서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술 드시고 막 돌아다니고 자꾸만 때만 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막.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씨도 지금 주말마다 지금 사진을 올려갖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거든요. 맨날 뭐 5만 원 완판하더니 이제는 이제 한정판요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대통령 부부야 이 좀 그 건강한 정신을 가진 분들인가 뭐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억하심정이 이미 많은 저 건가? 무당들하고 이렇게 저 가까이 한 거 보면은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봤을 때. 지금 그걸 이제 못하게 하니까 더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네. 예. 제일 좋은 이에 대한 견제와 또 비판은 지방선거에서 그들에게 심판의 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 지난번에 그 간신히 이겼는데 이렇게 민심이 돌아섰어?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면 법에 느끼도록 우리 국민이 해야죠. 좋습니까? 뭐 민주당이 좋습니까? 우리 국민이 좋아요. 이거 참 자 내일 투표 혹시 안 하신 분들 반드시 투표하시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민주당 엿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국민의힘 찍을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아주 독특한 그런 청구서가 날라올 겁니다.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고주망태 되도록 술 마시고 다니는 거, 김건희 씨가 그 공사 구별 안 되고 집무실 출입해서 사진 올리고 이런 게 다 정당화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하다못해서 여러분 집 앞에 대문 앞에다가 윤석열이가 오바이트 할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네, 지나가다가. 아니, 저 정도 술 먹으면 몇 병 먹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은 제정신이어야 됩니다. 적어도 퇴임 날까지. 절대 네. 술 먹으면 안 돼요. 날마다 저렇게 술 처마시고 밤만 되면은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하다. 이렇게 오후 5시 되면 이제 정신 말똥말똥. 해롱해롱하다라고 이 적이 판단을 해가지고 저녁에 예를 들어서 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 야, 그거 정말 대책 없죠, 진짜. 여러분 어떻게 그때 대책 세우겠어요? 맞아요. 자, 술 마시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 전달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건 투표입니다. 투표로서 경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은영 소장님, 우리 박준영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